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봉욱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 옛날 검사장이었죠. 서울 동부지검장도 했고요. 대검 차장도 했습니다. 상당히 검찰에서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만 봉욱 전 검사장, 이 사람은 윤석열의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 그 후보군에 올랐을 때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바로 봉욱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당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과 봉욱을 놓고 보았을 때 봉욱이 차라리 낫다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욱이라는 사람, 검찰주의자이고 검찰 귀족이고 검찰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고 지금도 검찰에 팔이 많이 굽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윤석열과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문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간데 그런 평가를 받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 봉욱이라는 사람을 두고 찬반이 많이 엇갈립니다. 이 사람이 적폐 검찰이고 또 검찰주의자이고 검찰에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입은 귀족 검사라는 점을 들어서 부적합하다. 특히 이재명 개혁 정부에서는 좀 부적합한 사람이다. 검찰 개혁을 맡아서 밀고 가야 될 사람이 민정수석인데 그 검찰 개혁을 맡길 사람으로는 도저히 부족한 사람이 바로 민정수석 봉욱이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니 봉욱 좀 보자 그래도 될 거다 라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 어느 분도 봉욱에 대해서 세세하고 낱낱이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턱 보니까 그래도 이재명이 임명했는데 좀 믿어야지 라는 분도 계시고 저 사람 아무리 이재명이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저 정치검사야 라고 해서 싫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 사람은 정치검사일까요? 아닐까요? 혹은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일까요?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항상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릴 때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봅니다. 5, 6년 전 이점이 아니고요. 10년 전, 20년 전 기사를 훑어봅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닥 유명하지 않을 때 그닥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 봉욱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졌을까? 그 당시 세상은 봉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 요거를 보고 지금의 봉욱을 좀 미루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에서 주로 항상 옛날 기사를 많이 뒤져요. 봉욱에 대한 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기사는요, 2005년 한국경제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검사 재계 인맥 눈에 띄네. 자, 검사 중에서 재계 인맥, 그러니까 부잣집이죠. 재벌들. 이 재벌들의 재벌의 사위인 검사들의 목록이 바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재벌의 사위 혹은 재벌의 아들, 재벌의 손자, 조카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쭉 나와요. 자, 이 기사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봉욱입니다.
자, 당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시 기사 이래요. 보면은 쭉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홍석조 광주고검장, 박상길, 이훈규, 명동성 쭉 나와요. 명동성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뭐 유명한 버스 회사 사장이고 뭐 정택화, 황인규 뭐 이런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예. 중간쯤에 갑자기 툭 튀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봉욱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입니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당시 이 첨단범죄수사과는 대검 중수부 소속이었습니다. 대검 중수부 안에 첨단범죄수사과장, 지금의 과학수사부, 대검 과수부, 즉 포렌식 센터가 이 사람의 원래 근무지였던 거예요. 봉욱 이 사람이 사실 과수부 여기를 많이 거의 첫 번째를 맡았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여기에 봉욱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이 등장합니다. 미국 예일대를 졸업했고 뭐 학구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다음입니다. 봉욱 과장의 부친은 봉종현 장기신용은행 은행장이다. 오, 아버지가 은행장이었대. 아버지가 은행장이었는데 아들은 검사가 된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처형은 예지희 판사이며 예 판사의 남편은 김병건 BK 성형외과 원장이다. 오유, BK 성형외과 꽤 유명한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봉욱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대대로 귀족 집안인 거야. 부잣집이고 잘 사는 집이었던 겁니다. 은행장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장기신용은행은 지금은 한국산업은행에 병합이 됐습니다. 장기신용은행 상당히 오래전부터 탄탄한 은행으로 유명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처형이 판사야. 그 다음에 동서죠. 손이 동서는 뭐다? 성형외과 의사야. 우와, 대단하다. 그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봉욱 검사장, 오, 집안이 좀 빵빵하네 정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됐으면 더 말할 것도 없어. 솔직히 뭐 아버지가 은행장이지 지가 은행장은 아니잖아. 그죠? 처형이 판사지 지가 판사는 아니잖아. 그죠? 그냥 주변에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많다 이 정도일 겁니다. 자, 근데 이 다음 부분을 볼게요. 자, 이 다음 기사를 보면은, 자, 이거는 어느 신문에 실린 부고 기사입니다. 부고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예상해 전 인천 변호사회 회장 별세, 종수, 범수, 진희, 지희, 부친상. 그러니까 예 종수, 예 범수, 예 진희, 예 지희 뭐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고요. 김지수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시부상이고요. 김병건 봉욱 장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집은 맞네? 자, 봉욱 울산지방검찰청장, 자, 그 다음에 예지희 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지수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자, 법무법인 공감은요, 이게 공익법인이죠. 공익법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천 변호사회 회장 사위가 봉욱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은행장, 여기죠. 장인은 변호사회 회장, 처형은 부장판사, 손이 동서, 그러니까 형님이죠. 여기 또 공익법인의 변호사도 있네요. 와, 정말 빵빵하다, 그죠? 이쯤 되면은 이 사람은 단순히 집안 빵빵하다가 아니라 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친 때부터, 선대부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상류층을 장악했던 사람인 거죠. 상류층이 상류층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에 민정수석까지 된 겁니다. 상류층이 마침내 권력까지 가지게 된 겁니다.
인천 변호사회 회장이라고 해서 뭐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판사라고 하지만 판사가 뭐 전국을 다 뒤흔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장 뭐 돈이 좀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권력을 가지진 않았죠. 하지만 지금 봉욱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이 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국가 권력, 실질적인 권력을 주게 된 겁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만큼 막강한 권력을, 적어도 검찰권이라든지 경찰권을 통제하는 데는 그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귀족이죠. 예, 이 사람 귀족 검사 맞습니다. 어우, 대단해, 그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지희 판사는 이렇게 생긴 양반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예지희 판사. 아니, 봉욱 검사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처형을 왜 들고 나오죠? 아무리 처형, 뭐, 친인척 관계라고 하더라도. 자, 제가 그것을, 예지희 판사 이 얼굴을 굳이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예지희 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봉욱 민정수석도 여의도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동문이죠. 그러니까 동문끼리 결혼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예지희 판사의 동생하고 봉욱 민정수석이 결혼을 했는데, 다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네. 연수원 22기니까, 봉욱 검사장보다 3기수가 후배죠. 근데 이 예지희 판사는 근무지가 다 서울이야. 서울 아니면 인천, 의정부, 뭐 그래요. 수도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서 근무했고요. 딱 한 번 창원지법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22기면은 판사로 한 20년 이상 근무했다는 얘기인데 20몇 년 근무하면서 지방 근무는 딱 한 차례밖에 없어요. 창원지법에서 딱 2년 근무했어요. 나머지는 다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서 근무한 겁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귀족 판사, 귀족 검사라고 해도 지방 근무를 두세 번은 다 합니다. 지방 근무가 이렇게 없는 사람 제가 처음 봤어요. 예. 뒷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여기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만 했으면 예지희 부장판사 이미 거론 안 했을란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내용 하나 보실게요. 원세훈 국정원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명박이 자신의 신복으로 심어둔 사람 원세훈이죠. 원세훈 참 말 많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이기도 하고, 심지어 전교조를 빨갱이라고 지칭하면서 전교조 조합장이 혹은 전교조 지부장이 교육감을 맡고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교육감이 좀 빨갱이라든지 뭐 그러면은 그 지역의 부교육감과 접촉해가지고 전교조와 빨갱이 교육감을 날려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원세훈이 직원들한테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한테. 이 국정원들은 이 발언이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이 원세훈은 엄청난 비판과 지적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건이죠. 국정원장이 특정한 교육감을 향해서 빨갱이니 어쩌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 그런데 당시 검찰은 이 원세훈을 어떻게 기소하느냐? 명예훼손으로 기소합니다. 민노총과 전교조를 불법이라고, 빨갱이라고 비난했다.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정치중립 위반, 요건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당시 담당 판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예지희 판사였습니다. 예지희 판사는 어떻게 하느냐?
전교조가 종북 좌파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원세훈한테 면죄부를 준 거죠. 예, 이런 판사입니다. 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예.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판결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봉욱 민정수석의 처형이랍니다. 처형하고 봉욱하고 이게 사실 연관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처형하고 연관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안 맞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살아온 배경, 예직이 판사도 그렇고 봉욱 검사장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은 뭐다? 귀족이야, 귀족 집안. 선대 때부터 변호사를 했거나 판사를 했거나 선대 때 은행장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인척 관계, 단순 친인척 관계라고 하더라도 과연 봉욱은 저런 생각을 안 할까?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지 판사를 잠시 건너뛰고요. 다음은 다시 원래대로 봉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기사는 2008년에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검찰의 경제연구에 부음이 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모임의 중심을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 봉욱 검사장이 차지하고 있다. 봉욱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모임의 대표 또는 연구 모임 결성을 주도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부 모임, 검찰 내에서 경제를 공부하는 모임, 그 모임을 이끌었던 사람이 봉욱이라는 거죠.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학구적인 사람이고 상당히 좀 자신이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늘 탐구하려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까 이 봉욱 검사장의 부친이 누구라고 했죠? 은행장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은행장이었으니까 아들은 검사를 하면서도 경제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주창을 하고 다닌 겁니다. 왠지 좀 찜찜하네. 보기에 따라서는 이 봉욱 검사장, 한국경제신문 같은 데서 이렇게 찬양할 정도면 이 사람 뭔가 이 경제 모임 공부를 하면서 다른 짓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부족한 어떤 경제계 인맥을 쌓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어쨌거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폭탄주 던지고 책 잡은 검사. 이건 2004년 기사인데요. 역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검사들이 폭탄주를 안 마시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모임을 주도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봉욱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은 좀 찜찜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사람들 경제계 인맥 만들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좋아요. 폭탄주 대신에 공부한다니까 뭐 좋게 봐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이유가 됐겠죠. 봉욱 검사장은 그 직후부터 경제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다룹니다. 첨단 기술 유출과 관련된 범죄, 이 범죄가 생겼을 때 기업으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는 이른바 핫라인을 개설하는데 이 핫라인 개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봉욱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정상명, 윤석열의 그 후견인 같은 사람이죠. 윤석열 결혼식 주례해줬던 사람이 정상명이잖아. 그 다음에 박영수, 윤석열의 큰형님이죠. 박영수 특검. 그 다음에 최동욱. 윤석열이 가장 가까이서 제일 많이 떠받들었던 사람이 최동욱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 다음에 봉욱.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 범죄 유출 사건,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장으로 봉욱이라는 사람이 이때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 분야 이쪽하고 좀 꽤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첨단 범죄라고 하면은, 첨단 기술 유출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가장 최대 수혜자는 삼성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결국 삼성을 위한 기사였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 솔직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자, 다음 기사를 한번 볼게요. 2006년경에 이른바 바다 이야기 하는 뭐 되게 그 게임 비리 사건이 있었죠. 예, 그 게임 비리를 담당했던 사람도 예, 봉욱이었습니다. 봉욱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태광그룹, 한화그룹에 대한 수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수사를 동시에 진행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무렵에 노신영 전 국무총리 아들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 아들들, 재벌 3세, 4세들, 이런 사람들의 주가 조작 사건,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한 사람도 봉욱입니다. 이때 코스닥 테마주 주가 조작 사건, 이 주가 조작 사건을 파고 들어가면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예. 김성태, 쌍방울,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요, 여기에. 이게 김성태라는 사람이 원래 전주 지역의 조폭이었고, 전주 지역 조폭의 자금을 관리하던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김성태가 갑자기 쌍방울 그룹을 인수하면서 이른바 재벌의 반열에 들어게 되고, 누구 말 맞다나 건실한 기업인으로 이 신분 세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김성태가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뭐냐 하면은 재벌 3세, 4세, 재벌 기업의 손자, 증손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냥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가 조작을 하라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가 조작 판을 열고 여기에 재벌 3세, 4세들을 끌어들이, 그리고 이 재벌 3세, 4세들한테 돈을 줘. 그래서 돈 장난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성태를 비롯한 이 재벌 주가 조작 세력들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3세, 4세는 어떻게 보자면 이 김성태를 비롯한 주가 조작 사건, 이 주가 조작 세력의 말이었던 거지, 말. 근데 이 비슷한 사건들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봉욱입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렇다면 봉욱, 이 사람도 이런 세력들과 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자, 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의심을 하고 있는 것, 특히 봉욱에 대해서 가장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삼성과의 관계입니다. 봉욱이 삼성의 장학생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딱히 뭐 증거가 잘 잡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부터 봉욱이 삼성 장학생이다라는 것이 서서히 입증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임창욱 회장은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미원그룹, 미원그룹의 그 오너죠. 이 미원그룹의 딸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예, 미원그룹의 딸이 임세령이죠. 그 임세령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예, 이재용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임창욱 회장은 이재용의 장인이죠. 이재용 장인을 붙잡아 와서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삼성과 어떤 접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들죠. 이거 이런 의심은 피하기 어려워요. 자, 여기서 바로 사람들이 봉욱을 향해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봉욱은 김앤장 변호사예요. 김앤장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삼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지적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용 장인을 수사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곧바로 삼성 장학생이나 삼성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예,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봉욱 민정수석은요, 2019년에 검찰을 떠납니다. 윤석열하고 검찰총장 경쟁을 하다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니까 봉욱은 사표를 내고 나와요. 봉욱은 연수원 19기고 윤석열은 연수원 23기야. 내기수 후배한테 경쟁해서 졌으니 봉욱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떠났죠. 자,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뭘 한다? 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요, 말이 준법감시위원이지 사실상 삼성의 이거 뭐 어떤 그 경호원이죠. 삼성을 위한 경호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준법감시위원회, 실제로 준법감시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재용과 삼성이 도망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말이 준법감시위원회지 삼성의 법무팀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 아니에요. 여기에 봉욱 민정수석이 관여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경실련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합니다. 봉욱 민정수석이 한때 민정수석이 아니라 그 대법관으로 거론이 된 적도 있었는데 이때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봉욱 검사장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거나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등장을 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봉욱, 삼성의 장학생이거나 삼성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대검 차장으로 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을 보고를 받았던 사람이야. 근데 대검 차장으로 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보고 받았는데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성으로 가버렸어. 이게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 이거야. 수사 기밀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약하면은 이 봉욱이라는 사람은 참 찜찜한 데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름 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고 또 뭐 난 성실했던 사람이고 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출신이라든지 그간의 행적들을 바라볼 때 야 이거 찜찜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도대체 누가 봉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냐? 언놈이야 도대체!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누가 추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르냐고. 알고 있다고. 연수원 19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연수원 18기거든요. 한 기수 차이 나요. 알아! 제가 알기로는 그 무렵에 연수원 18기, 19기 때 합격자 수가 1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수 차이가 나면은 대충 뭐 알아요. 한두 기수 차이는 훤히 압니다. 그러니까 봉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뭐 다 알아. 알면서도 지명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문제는 그 부분이죠. 왜 그랬을까? 자, 저는 여기서 봉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봉욱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까운 자리에서 본 봉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본 봉욱, 이 사람은요, 물렁한 사람이에요. 물렁물렁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고집이 세죠. 한동훈은 깐족대죠. 하지만 두 사람 다 강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절대 꺾이지 않아.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사람들에 속하죠. 하지만 봉욱은 물렁물렁합니다. 잘 휘어요. 따라서 여기에 쓸 수도 저기에 쓸 수도 있습니다. 조은석 검사장, 이 사람도 보면 그 캐릭터가 강합니다.
하지만 조은석 검사장은 자신이 어디 자리에 갔느냐,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입장을 좀 바꾸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봉욱 입장을 싹 바꾸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처신하는 물렁물렁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은 없어, 이 사람이.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있으면 이재명의 칼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이 앞번 어제 그제 봉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켜보자,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사람이다. 자기 고집이 세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의 단점이 있으나 단점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자면 가장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그 장점 때문에 이재명에 의해서 발탁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켜보자. 예. 영혼이 없으니까 이재명을 위한 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지켜보죠. 예. 판단은 그 뒤에 해도 되고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은 생각도 없잖아. 생각이 없으면 아무 짓이나 글쎄 좀 쓸데없는 짓, 좀 황당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게 막아야죠.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늘 말씀드립니다만 비판, 견제, 감시해야 한다. 예,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보되 비판, 견제, 감시하자. 뭐 이런 겁니다. 자, 유재구님, 사회생활은 잘하겠네요. 고릴라님, 말랑한 게 배신도 잘하겠군. 언제? 예.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책에서 물러나면 바로 배신 때릴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그러니까 예. 어느 손에 쓰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야마도라님께서 물렁한 사람이 개혁을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주제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 지려고 했습니다만, 물렁한 사람이 개혁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렁한 사람 개혁 못하죠? 근데 누가 물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절대 물렁한 사람이 아니죠. 두 번째,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을 할 것 같아요? 검찰개혁을 민정수석한테 맡겨놓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깁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할 거예요. 박찬대, 정청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음 당대표가 될 텐데 이 당대표가 직접 검찰개혁을 챙길 겁니다. 김용민,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밀고 나갈 거예요. 민정수석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을 하는 거고 때로는 검찰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역할만 할 겁니다. 직접 개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